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12월 19일 목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국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표로 발의하는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서 일제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다. 사죄하지 않는 가해자 일본을 놔두고 왜 피해국인 우리나라의 국회가 묘수를 짜내려 발버둥 치는가? 이건 가해자의 처벌이 아닌 피해자의 청산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일부 피해자 유가족들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면서 고아처럼 살아서 이제 나이가 80, 90에 이르렀는데 배상받을 우리마저 모두 세상을 떠나면 누구에게 무슨 방식으로 강제징용의 피해 배상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만나서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은 FM 94.5 YTN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투자를 발굴하고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시켜서 내년도 성장률을 2.4%로 올린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성장하고 반도체 업황도 개선되면서 우리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저성장 경제를 돌파해 경기를 반등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내년도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자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올해 서울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조기 착공을 지원한 것처럼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로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고 민자 사업 15조 원과 공공기관 투자가 60조 원으로 확대 추진됩니다.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 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도 추진됩니다. 1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구입한 일정 소비재 품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검토되고 10년 이상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6개월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를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등 신남방 국가 관광객에 대한 비자 편의 확대 등을 통해 한국 방문 관광객 2천만 명 시대 유치도 추진됩니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지난해보다 23조 원이 늘어난 240조 원의 수출 금융이 지원됩니다. 또 정부는 512조 3천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내년 예산을 상반기 중으로 62% 집행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와 내수 활성화, 정책 효과 등으로 내년 성장률은 2.4%, 취업자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미래 먹거리 발굴 투자와 체질 개선을 위한 분야별 구조 혁신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40대에 특화된 고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경기 반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부양에는 활용하지 않겠다던 건설과 토목에서도 투자를 다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인데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목건설로 경기를 부양하지 않겠다면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을 2018년에 14%나 줄였고 올해도 겨우 4%만 늘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엔 무려 17% 넘게 증가합니다.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부문이 건설투자 촉진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면서 사실상 토목건설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GTX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23조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수도권 주택 30만 호 건설과 도시재생사업도 건설 경기를 키우는 데 활용될 계획입니다. 여기엔 내년에는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뤄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했습니다.
경제의 기초체력 저하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잠재 성장률이 계속 주저앉는 상황에 올해 재정지출 확대로 겨우 떠받친 경기 하반 국면을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반도체 경기 개선이 기대되는 내년엔 흐름을 반드시 반전시켜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저성장 시기는 빨리 우리가 최단기간 내에 탈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우리 성장 궤도로 복귀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엔 경제정책 목표 맨 앞에 올랐던 소득 주도 성장은 포용 기반 확충 분야에 녹여서 반영되고 단어 자체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시장이라든가 국내 시장의 좀 상황이 불확실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발굴하려고 하는 취지는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신사옥 등 올해는 대규모 기업 투자 계획이 비교적 명확했던 것과 달리 내년엔 15조 원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민간 투자 확충이 실제로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통계상의 고용 지표는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40대 쪽이 부진하죠. 문재인 대통령은 40대 고용 부진이 특히 아프다며 40대 고용 부진에 대한 특별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청년 노인 위주의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던 정부가 집권 4년 차인 내년에는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확대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집권 4년차 경제정책 점검회의에 부처 장관과 여당 지도부 외에 경제단체장, 민간 전문가도 머리를 맞댔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업자 수와 고용률, 실업률까지 3대 지표가 모두 개선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일자리와 분배 정책만 해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지키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근 그 결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40대 일자리에 대한 아쉬움은 다시 표현했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을 보면 60세 이상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0만 명 이상 취업자 수가 늘어난 반면 40대는 오히려 17만 명이 줄었습니다. 좋지 않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활동 인구의 허리인 40대의 고용 부진이 계속된다면 정부 정책 성과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우려입니다. 정부가 20, 30대 청년층과 50대 신중년층,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조업 부진으로 타격을 입은 40대가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과 노인층보다 뒤로 밀려 있었다는 반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특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사분기 중에 40대에 맞춤형 고용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40대 직업훈련 기회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창업기업에 대한 바우처 제공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거듭 40대 고용 부진을 언급하고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밝히면서 내년에는 청년 노인 일자리와 함께 40대 일자리 만들기가 정책의 큰 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야의 선거법 개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역제안했습니다. 협상이 어려운 선거법보다 이견이 좁혀진 공수처법을 고리로 해서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국민이 원하고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자. 공수처법 선처리를 들고 나온 민주당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선거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뒤로 미루자는 뜻입니다. 민생 먼저, 검찰 개혁 먼저 마무리 짓는 것도 열어놓고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 공조 핵심인 선거법 우선을 뒤집는 주장인데 3+1 협의체 단일한 수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던 의원 총회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의총에 참석했던 의원은 선거법으로 다투는 모습이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국민 요구가 큰 공수처법을 우선시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야당과는 검사가 불기소할 때만 심의하고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잠정 합의도 이뤄진 상황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좀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것도 저희들은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지만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협상 주도권을 가져오는 동시에 원내 전략이 실패했다는 당 내부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야당의 선택권을 넘겨 협상 시간을 확보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여당 제안 직후 잡혔던 공수처법 관련 실무 협상이 야당 불참으로 취소될 정도로 반응은 싸늘합니다. 여당이 선거법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더욱 손잡을 수 없는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일명 문희상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반발이 커지는 등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문희상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골격부터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일본 기업 그러니까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한국 쪽에서 65년도에 그 5억 달러를 일본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혜택을 받은 그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기업 쪽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자유롭게 기금을 낼 수 있게 이것을 1 플러스 1 플러스 알파 라고 해서 위자료를 마련한다. 이러한 내용이 골격입니다. 결국 자발적으로라고 하는 건 자유롭게 돈을 낸다고 하는 건 강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강요가 없다는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본래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지난해 그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그것은 사실상 간제였던 것입니다. 배상금 위자료는 배상금 개념이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내라라는 내용이었죠.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그 65년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 말을 계속했죠. 그래서 양쪽의 입장을 조금 절충한다라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충해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일본 쪽에 너무 강요하니까 이대로 가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또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조금 피하려고 하면서 기업에게는 간제라기보다 특히 일본 기업에게는 그 자발적으로 내라라고 해서 그 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을 마련한다. 이런 취지로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면 두 나라의 기업, 물론 우리나라 기업은 여기에 책임이 있어서 내는 게 아니라 예전에 대일 청구권으로 받은 자금을 써서 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내라. 그다음에 한일 두 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라. 그게 그럼 재단이 설립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화해 무슨 재단이라고 했죠? 기억화해 미래재단. 미래재단. 그것을 그 한국 쪽에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 같은 것은 그 한국 정부가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도 법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자료를 받으면 받은 피해자는 이제 자기 권리를 내놓는 겁니까? 받으면 이제 지금까지 그 확정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그 간제 집행권 강제 집행권. 이것을 포기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그 재판을 또 할 수 있는 권리 이것도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단은 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채권에 대한 이제 어떤 대행 권한을 갖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일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을 받지 않으면 계속 그 피해자분들이 또 재판을
예. 하는 거 아니냐. 혹은 현재까지도 그 확정 판결을 받은 분들은 이 기금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그 일본 기업의 차산의 현금화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 예.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도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기도 하고 양쪽에 동시에 중재안이 되기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고 그동안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했던 노력을 무산시키는 거다라는 강력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예, 역시 그 배상이라는 부분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본질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떤 소르면도 없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예. 배상이라는 것은 그 일제 간접무기가 불법이었다라는 내용이고 네. 또 그 전범 기업들이 실제로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것을 그 인정한 내용인데 그것을 사실상 유야무야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돈만 받아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주장인 거죠. 네. 오늘 일부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좀 여러 단체로 나눠져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는 문희상 의장의 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특히 아버지가 강제징용에 끌려가신 다음에 돌아오시지 못했고 그때 나이가 1살, 2살이던 어린아이들이 꼬마들이 이제는 나이가 80, 90이 됐는데 이제 곧 우리도 세상 떠나면 지금 대법원의 판결은 피해자한테 배상해 주라는 건데 피해자가 다 없어지고 피해자 2세도 없어지는데 이게 배상의 의미가 있는 거냐? 아마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너무 그 일본 쪽에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집행 이것이 언제가 되는지 지금도 계속 원래는 8월이었던 것이 예. 12월이 돼가지고 지금은 2월 예. 그런 식으로 현금화가 계속 늦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조바심이 좀 있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현실적이다라는 손에서 자손의 책이지만 이거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약간 회의적인 이제 또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지난번에 기시다 후미오 정조 네, 회장인가요? 네. 자민당에 뭐냐 한국은 약속한 다음에 깨고 뭐 재단을 만들자 그래고 함께 만들어놨다가 그거 해체한다고 또 해체하고 이번 걸 어떻게 믿냐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한국이 과연 약속을 지킬까라고 하는 의혹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로 강할까요? 예,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시다 후미오 그 자민당 전조 회장은 예. 2015년 12월에 위안부 합의를 하러 예. 그때 한국에 온 그 외상이었어요. 외교장관이었군요. 예. 그때 그 윤변세 이쪽에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그 회견을 가져가지고 그 콘돔 발표를 했죠. 예. 그러니까 더 쇼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로는 화해치유재단 그 위안부 문제 예. 그 재단도 지금 없는 그 해산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한국 쪽에서 새로운 재단을 만들어도 다시 그렇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또 당시에 당사자로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좀 분위기가 특히 일본 자민당 안에 오는 예. 거 아닙니다. 네. 사회나 국민 전체를 본다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간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것은요, 그 위안부 합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다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합의를 하면 예. 역시 피해자 중심의 구제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되는데요. 그러나 역시 일각에서는 그 일본에 면죄부를 준다. 그 일제 간접기가 불법이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거기에 동조해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그 비판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 일본이 전범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일본의 기업들이
배를 불리고 키워가지고 전 세계 경제의 강자로 등장하기도 했다 하면서 계속 일본에 대한 어떤 우리의 입장을 얘기해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돈 갖고 해결을 한다고 나오면 국제사회에 대한 명분이나 신뢰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쪽에서도 결국은 그 돈이 아니냐 아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 특히 피해자분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곳이다라는 목소리를 처음은 굉장히 크게 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그 한국 피해자분들이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과를 원하고 있다라는 예. 목소리가 좀 나왔어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한국 안에서 분열 되는 상황이 좀 있지 예. 않습니까? 이거 일본 쪽에서 볼 때 또 국제사회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느냐라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국민은 물론 보수 야당들을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일본이 결국 들어주겠느냐, 안 들어줄 건데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고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것에 대한 걱정들도 자꾸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생각도 염려도 있고요. 이거 네. 올라가라고 또 지금 이렇게 서두른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약간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12월 말까지 새해까지를 일가를 타기로 한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쪽에서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예. 세 가지라면 새해까지라는 것은 지소미아 문제하고 그리고 또 수출 규제 부분 그리고 간제징용 예, 문제죠. 이거하고. 이 세 가지를 일가를 타결을 할 가능성도 있다. 예. 이러한 이야기가 일본 쪽의 언론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시켜 가지고 일본 쪽에서 또 양보한 부분은 수출 규제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부분이고요. 예. 너무 이쪽에서 서두로서 어려운 부분까지 이쪽에서 손해를 봐가면서 더 예. 이야기를 하고 일본 쪽에 제시했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 일본 기업이 또 돈을 낸다면 이거 아니다라는 또 사람들이 꽤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요. 예. 먼저 일본 쪽의 태도가 어떻게 그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혹은 부정적으로 나오는지를 간제지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예. 서둘러서 하면 한국에 결코 좋은 것이 없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하지 말라며 호통까지 쳤는데요.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의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공소장 변경 신청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이 충돌한 지난 재판에 이어 열린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 이번에도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검찰은 재판에 앞서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예단과 중립성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이의 제기를 담지 않은 지난 재판의 조서를 문제 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며 스스로 중립성을 되돌아보겠다고 설명하고 재판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꼭 구두로도 의견을 밝혀야겠다며 곧바로 이의 제기에 나섰습니다. 검사 8명이 돌아가면서 일어나 의견을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번번이 앉으라고 제지하면서 검사의 이름을 되묻기도 했습니다. 검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재판부가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10분 가까이 고성과 입씨름이 이어졌고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법정에서는 발언권을 얻고 정해진 의제에 따르는 게 기본이라며 검찰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대단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법 현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의 한 현장이 아닌가. 결국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재판 준비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곧이어 열린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도 정 교수 측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공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두 사건에 대해 추가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소장 변경 문제로 시작된 재판부와 검찰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검찰은 재판이 끝나기 전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재판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강국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후보 경선 포기를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다른 자리를 제안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없고 오사카 총영사 얘기도 자신이 먼저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울산시장 경선 포기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 참고인 조사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울산지검까지 내려갔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전날 취재진에게 언급한 내용과 달리 불출마를 조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친분이 있던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오사카 총영사직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신이 먼저 제안했다는 겁니다. 제 일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서 송병기 울산경제부 시장의 업무 수첩에도 임 전 최고위원을 경선에서 포기시켜야 한다는 메모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누구로부터 자리 제안을 받았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송 부시장 업무 수첩을 토대로 당시 청와대와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송 부시장 수첩에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VIP가 비서실장을 통해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했다는 메모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 물 문제와 공공병원 문제에 대해선 당시 바른정당 소속 강길부 의원의 거취를 고려해 정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장 민주당 경선의 또 다른 후보였던 신모 변호사는 청와대의 제안은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학위 5개 가운데 3개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력이 일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 총장의 학위 가운데 단국대 학부 수료, 미국 템플대 MBA 과정, 미국 워싱턴 침례대 박사학위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학위만 사실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해 최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해 총장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등의 교육학 박사로 사실과 다른 학위를 기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측에 최 총장 면직을 요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해임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최 총장의 허위 학위 기재가 업무방해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재심의 신청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살해한 예. 혐의로요. 기소된 부부의 재판 소식입니다. 재판부는 남편 21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그리고 아내 18살 B양에게는 장기징역 15년에 단기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장기 단기로 나눴군요. 미성년자니까. 예. 예. 그러면 20년 중형입니다. 네,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부부에게 같이. 네. 예. 재판부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 재판부는 이들 부부 혐의에 대해서요. 살인의 고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지난 5월에 5일간 생후 7개월 딸만 방치 후에 집을 나갔고 결국 그 딸은요. 탈수 기아로 숨졌습니다. 네. 반면 이들은 그 5일간요. 뭐 남편 A 씨의 경우는 친구와 게임을 그리고 아내 B 양은 뭐 지인과 술을 마시며 지내는 상황이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죽일 의도로 내버려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충분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요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그리고 숨지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주목을 했는데요. 피해자가 사망 당시 불과 7개월의 젖먹이 아기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점.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예상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해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네. 부부는 자신들이 어떤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자기의 아이를 거의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네. 자기 혐의를 인정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들 부부는요 혐의가 뭐 이제 살인과 그리고 사체 유기 그리고 아동복지법상 뭐 아동 유기와 그리고 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예. 이들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이들 변호인은요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고 그 당시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살인 고의가 없었음을 끝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어쩌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도 재판부가 이 사람들의 죄질을 따지는 네. 문제가 됐겠군요. 예.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다음 소식은요. 이 동물권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원시민 무죄를 파기하고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사육업자 67살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경기도 김포에서 2011년부터 16년까지 개농장을 운영한 이 씨가 이 개를 도살할 때 전기 도살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네. 이 방법이 뭐냐면 개를 끈으로 묶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대서 감전시켜서 죽이는 방법인데요. 이 당시에 이걸 조사했던 검찰은 이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원심 파기돼서 돌아온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1심, 2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예. 다시 대법원에서 파기돼서 돌아왔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 재판부는 이 씨의 전기도살 방법이요. 이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동물 도축 때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씨는 이런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동물보호 국제협약을 봐도요. 동물도살 방법 중에는 감전사를 현재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전사는 이제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인도적 도살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금지를 하고 있는 건데 재판부는 역시 이 씨가 이 부분을 어겼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요, 이 씨가 당초 원래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보면은 돼지 사육을 종사했다가요, 예. 구제역 발생 등으로 이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이 같은 도살 방법을 이르게 됐던 점,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다시는 이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나이가 많고 예. 가난하고 예.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벌금형에 이제 집행유예가 나왔군요. 예, 뭐 가난하다는 지금 이제 이분의 그 재정 상태는 잘 모르지만요. 예. 일단 그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좀 크게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 자, 그럼 문제는 이 전기도살을 놓고 인도적 도살과 잔인함 사이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이제 그 문제군요. 네.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기도살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이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예.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앞서서 1심과 2심은요. 이 전기도살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 개가 반려동물로 다른 가축과는 달리 사람과 친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고라면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전기도살이 인도적이지 않고 잔인한 방법이라고 보고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기억으로는 네. 개를 잡는다고 흔히 도축한다고 할 때 타살이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때려서라고 예. 하는. 그러니까
전기도사라면은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많이 그래도 온순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정말 아직도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군요. 그래서 재판부 선고 후에 판결을 놓고 찬반 뭐 다른 의견들이 막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재판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동물권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요. 예. 실제로 육견협회 입장에서 보면은 향후 도살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측이 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동물보호단체는 생명 존중 가치가 반영된 재판부의 판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밝혔는데요. 직접 그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식용 산업에 만연한 개 전기도살의 잔인성을 확인하고 생명 존중 가치를 반영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네, 또 반면 육견협회 측은 기자회견에서 전기도살은 보편적 도살 방법이라며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판결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관련해서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개 도살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그리고 이 어르신이 도축한 그 개 1년에 20마리 정도 개는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식용의 목적 가지고 식용의 목적으로 모든 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축을 도살하셨습니다. 도축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제는요, 동물보호단체가 개고기 유통과 그리고 개 도살장에 대한 국가의 단속을 요구하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라서 갈등은 계속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전기도살은 보편적인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지구촌상에 그렇게 이 개 도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걸 네. 참 기준을 갖고 따지기도 어렵고 아무튼 분명한 거는 개에 대한 사회 인식과 친밀감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 그게 이제 반영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가 콘덴싱으로 바꿀 거래. 아니, 그런 법이 어딨어. 그런 법 있거든. 경동 나비엔이 시작한 콘덴싱, 이제 우리 모두의 콘덴싱이 되었습니다. 경동 나비엔 음주전은 숙취해소 시작 808 해외 수출 808 정말 좋아요 여명 808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1644 천사 플라워 천사 1644 천사 플라워 천사 1644 천사 꽃배달의 천사 3번 주문 시 한 번이 무료 박소연의 1644 천사 플라워 전화죠.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우리 측 대표죠. 정은보 대표가 동맹기여 부분도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맹기여 어떤 얘기인가요? 동맹기여,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도 사들입니다. 또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도 내고 주한미군기지 더러워진 곳은 우리가 정화도 시키죠. 이런 게 이제 협정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한미 동맹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이제 해석을 넓히는 거죠. 주한미군이 이제 순환 배치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한반도 밖에서 미군이 훈련하고 움직이는 비용 등등을 보태서 아시아 태평양 인도양 방어에 기여하는 것도 한미 동맹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범위를 넓히면서 그 돈도 좀 내라고 압박을 하는 거죠. 예. 네. 자, 이 내용 어떻게 되는지 장하인 기자의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마친 드하트 미국 대표. 협상을 마친 뒤 미국의 기여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방위비 협상 논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한미군 순환 배치나 역외 훈련 등 동맹 기여 비용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We have that larger set of costs that are not captured within the current SMA framework. That includes all of the rotations of our military personnel to the peninsula. 하루 뒤 우리 측 정은보 대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동맹 기여 비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뒤 한국의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등 기존 협정 밖의 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과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입 등을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여 가운데 역외 비용 등을 협정에 넣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에 대한 분담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라는 기존 협정 틀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협정의 항목 조정이 가능하고 전례도 있다는 미국 주장과는 달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주한미군 지휘 협정이라는 법적 근거로 방위비 협정을 맺은 만큼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의 SMA 틀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그 원칙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점만. 기존 협정 틀 밖에 있는 동맹 기여 논의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다시 한번 입장 차이를 확인하면서 내년 협상도 진통을 겪을 걸로 보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오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이날 오후에는 청두로 이동을 해서 리커창 총리와도 회담할 예정입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한중 관계 발전과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이고요. 리커창 총리와는 두 나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측했던 결과인 건 분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 어제죠. 예.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밤 8시 넘어서 이제 가결이 된 거 보면 예. 아주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상원 하원이 431석, 공석 4석을 빼더라도 거기에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그 지금 두 가지 소추안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권력 남용하고 의회 방지, 방해. 그 두 건에서 다 230, 229 이런 식으로 해서 소추안이 문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권력 남용. 자기의 정적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조사를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대신 뭔가 그쪽에다 대가를 갖다 주는 것. 이게 걸렸고 또 하나는 그걸 의회가 조사하려고 하니까 조사를 협조하지 못하도록 공무원들한테 지시라고 방해했다. 이게 두 건 다 통과가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절차가 불법적이다, 뭐 비헌법적이다, 뭐 이러면서 민주당을 오히려 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 소지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뭐 정치 쿠데타다, 아니면 뭐 급진 좌파 민주당의 정치적 자살 행위다, 그 다음에 뭐 최대의 마녀 사냥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하면서 대통령은 좀 감성적으로 얘기를 한 반면에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 이렇게 청문회에서도 사실을 이렇게 말한 증인이 확실하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비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자기의 무죄를 결백을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네. 한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With today's illegal, unconstitutional, and partisan impeachment, the do-nothing Democrats, and they are do-nothing. All they want to do is focus on this. This lawless partisan impeachment is a political suicide march for the Democrat Party. 네, 하원은 국가 주요직에 앉은 사람이 권력을 남용해서 국가를 배신했다는 거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이건 뭐 자기에 대한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재밌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뭐 유명 인사들이 탄핵을 지지한다면서 뭐 자기의 의사를 갖다 분명하게 또 아주 재밌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 로지 오더넬인가요? 그 코미디언 조지 오더넬. 조지 오더넬 그 사람이 이제 뭐 됐다 이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미국을 보호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알렉 볼드윈 같은 영화 배우는 저 백악관에서
있는 푸틴, 그러니까 트럼프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름으로 불리죠. 푸틴 보다도 미국에게 위협적인 사람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셀럽의 의견은 그런데요. 저는 좀 더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이번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정치가 완전히 쫙 쪼개졌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방 나온 그 여론을 보면 48%로 찬반이 갈리고요. 그다음에 진행 중에 한 75%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갈렸던 게 제가 조사해 본 결과는 민주당이 83%가 찬성을 했고 공화당은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쪼개진 거.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 뭐 원래 계획한 거라고는 하지만 그 하원에서 탄핵 이것을 투표하고 있는데 바로 미시간에서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트럼프가 굉장히 감정에 섞인 긴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는 유세를 하고 있는 이제 그게 지금의 미국의 현실인 것이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안을 놓고 뭐 찬반이 엇갈릴 수는 있지만 가운데 중도층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중도고 뭐고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왜냐하면 그런 트럼프가 나는 싫다, 트럼프를 믿을 수가 없지만 탄핵은 좀 심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탄핵으로 너무 에너지를 소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한테 좀 이렇게 백파이어가 올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군요. 아까 이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이제 탄핵소추안이 이제 나와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였는데 그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는 이제 앞으로도 상원에 올라가 또 계속 논의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짚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력 남용이라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7월에 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한 4억 불 정도 이제 군사 원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당신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해주겠다. 이제 그러한 이제 걸 되면서 유럽 민주당 대선 후보인 그 전 바이든 부통령하고 그 차남의 비리를 좀 캐줘라. 그게 아마 2014년인가에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가스 회사 이름이 아마 브리스마 홀딩스 거기 사회 이사를 이제 한 게 부적절하다 뭐 이런 거랑 포함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라틴어로 퀴드 프로 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트윗해서 No Kid Pro Quo.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what's for what이라는 거니까 뭔가에 해당하는 뭔가. 그러니까 이게 뇌물이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했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탄핵 보고서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건 뭐 넣지 못했지만 아무튼 권력 남용이라는 거는 펠로시 하원 의장이 말한 것처럼 그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수호해야 되는 대통령의 책임을 하지 않았다. 이제 자기의 정적이 우크라이나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시키면서 그 대신 미국의 원조를 주마라든가. 그렇죠. 그런 거였죠. 그다음 이제 의회 방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걸 조사하려는 의원들을 방해했었던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이슈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하원은 통과했고 상원으로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뭐 국회 통과하면은 탄핵이 결정됩니다만은 상원이 끝날 때까지는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겠는데 상원이 넘어가는 절차와 성안에 가서 어떻게 또 처리가 됩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은 양원제지 않습니까? 상원이랑 하원이 있는데 아까 하원 말씀드렸고 상원은 이제 100석이 있어요. 100석. 그 100석 중에 지금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5석이니까 여소야대죠. 여소야대니까 탄핵 소추안을 안을 통과시키는 건 하원이지만요. 실질적으로 탄핵을 심판하는 곳은 상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 1860년대인가에 그 처음 탄핵이 됐었던 대통령이 그 앤드루 존슨 그 사람도 한 표 차인가로 상원에서 그걸 부결시켜서 대통령을 끝까지 했습니다. 존슨 때는 한 표 차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 그 성추문 때문에 클린턴은 또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그 심판을 하는 상원에서 부결이 돼서 살아남은 케이스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지금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지 않는 것 같고 트럼프 역시 상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증거하겠다라는 거는 이미 공화당의 헌신에 대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 90%가 반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의미는 공화당의 결집이 오히려 하원의 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상원 통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로. 일단 뭐 똘똘 뭉쳐 있으면은 배심표, 뭐 반대표가 나올 리도 없고 하면 뭐 어렵겠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열하게 자기의 어떤 결백을 밝히겠다, 뭐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하면 거기에서 증거나 증인들을 다 부르고 또 조사를 하고 해야 됩니까? 그럼 뭐 치열하겠는데요. 치열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이제 증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래 걸리더라도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알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이제 흘리고 있고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요.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핵심 증인 4명을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부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믹 멀베인이 그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 두 사람 다 이제 멀베이니 같은 경우는 비서실장이니까 대통령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말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존 볼튼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뭔가 갑자기 배신을 때릴 예를 수도 들어 있죠. 폭탄 발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이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미치 맥코널 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 규칙이나 이런 걸 다 정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이 상원은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하고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이제 1월 초부터 시작하겠죠.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부결을 하는 것으로 밀어붙일 생각인 것 같아서 1월 중순 정도면 부결로 나올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1월 듭니다. 중순에 부결. 근데 어차피 상원에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다 알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었던 사안이겠죠. 알고 있었던 사항이고 제 생각에는 민주당도 이게 역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긴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펠로시 하원 의장은 사실은 탄핵이 이번만이 아니라 그 외국 정부가 개입한다고 그래서 그 러시아 때부터 계속 나왔었던 얘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국가 지도자의 상을 트럼프가 보여주지 못했던 것 때문에 많은 언론 매체에서도 탄핵 얘기가 된 날부터 있었었거든요. 근데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영어로 이제 reckless act라 그래가지고 정말 무모한 짓을 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고 강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갈 수밖에 없었었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도 밀어붙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향후 대선에 있어서는 그 어쩌면 트럼프한테 더 득이 될 수가 있어서 득이 될 수도 있고. 역사상 최초로 탄핵은 당했는데 재선에 성공한.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가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시차는 있었지만 트럼프가 클린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게 경제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경제야 바보들 이렇게 한 것처럼 트럼프도 문제는 경제였어 바보들 그렇게 하는 날이 왠지 올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이제 하시는 듭니다. 거고. 근데 클린턴 때도 탄핵을 당한 다음에 일단 탄핵 소추를 일단 하원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선거에서는 이겼죠 참.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클린턴이 살아남은 거죠. 살아남은 거죠. 재선하고 나서니까요. 네네. 근데 이 경우는 재선하기도 전에 아직도 첫 번째 그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에 있었으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저 정도 자질과 리더십의 흠집이 나면은 다음 선거에서는 엄청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군요. 근데 그 이유는 그 미국의 독특한 선거제도 때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48%가 트럼프 싫다. 근데 34%는 트럼프를 뽑겠다. 그리고 18% 정도는 누가 민주당 후보가 되느냐를 봐서 하겠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엄청나게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바이든이 가장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막 엎치락뒤치락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제 그런데 고정 팬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국제정치학 이론에 보면 침묵의 나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막 탄핵 기쁘다, 뭐 셀럽들이 얘기하고 하지만 그냥 얘기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을 확률이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차마 말을 못 하는데 대통령이 반이민, 반난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48개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 48개 주 메인이랑 네브라스카인가 거기만 빼고 거기서는 그 승자 독식이에요. 승자 독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단을. 그렇죠. 그래서 스윙 스테이트만 잡으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탄핵이 되니까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했지만 핵심 5개 뭐 스윙 스테이트요. 미시간이라든지 펜실베니아라든지 위스콘신 같은 데서 트럼프의 그 지지율이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미시간에서도 봐라 내 지지율이 오르지 않냐. 너희 민주당은 대선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정치 분열이 더 되고 있습니다. 이 간접선거제도니까 참 예측하기가 저희는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또 이렇게 핵심 지역에서는 또 지지율이 살짝 오르기도 했군요. 네. 예.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로 만들고 싶다. 그냥 낡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한 흔적들이다라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니까는 불구덩이 가방이 아닙니다. 우와, 여기 제품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소방관 분들이 입는 폐방화복. 이게 화재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된 방화복이래요. 예쁘다. 예쁜데요? 마음에 드시는 거는 한번 착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세요? 대표님, 근데 이 소재의 장점은 뭐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아무래도 소방관분들이 직접 입으셨던 옷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는 굉장히 질기고 그다음에 물에도 잘 안 젖고 그다음에 이제 불에도 굉장히 강한 튼튼한 소재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라이터로 불 붙여봐도 돼요? 네, 붙여보셔도 되는데 구매 후에 이렇게 폐방화복으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부터 업사이클링을 진행하려고 저희가 모였던 건 아니었고 저희 처음에 이제 동아리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소방관분들을 돕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었고 이제 소방관분들의 처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떤 부분의 처우가 안 좋은지 그럼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점을 갖고서 처음 모였고요. 소방관분들을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고 김범석 소방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접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혈관 육종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사망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공무상 상해로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당연히 뭐 암에 걸리지 않게끔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은 암에 걸렸을 때 좀 더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업사이클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저희가 사면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저희 기부금은 이제 대한민국 재향소방동호회라는 곳을 통해서 지정 기부금 단체를 통해서 일단 전달드리고 그럼 그 단체에서는 이제 공무상 상해 승인이 나지 않은 암투병 하시는 소방관분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소송에 드는 비용도 아주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국가에서도 이제 암투병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힘드셨다고 들었어요. 소방서 가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방화복 주세요 이렇게 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방화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폐기되면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좀 절감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렸더니 그러면은 그 동호회에서 우리가 직접 구해주시겠다고 나서주셔서 이렇게 또 뜻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제품들인데 대표님께서 이 제품들을 만들다가 좀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요?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좀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 사업의 본질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에 대한 그런 의문을 한번 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부금을 전달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암투병 하시던 소방관분이 돌아가시게 됐는데, 우리가 기부금을 전달드렸던 이유는 좀 더 건강해지는 모습을 생각하고서 사실 기부금을 전달드렸던 건데, 우리가 괜히 잘못된 그냥 헛된 희망 같은 것만 드린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자괴감 같은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걸 극복하게 되신 계기가 있죠? 다른 유가족분들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너네가 있기 때문에 암투병 소방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고, 너네 없었으면은 이게 언제까지나 우리 혼자만 싸웠을 텐데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좀 더 다양한 활동들로 이분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동참하실 수 있게끔 뭔가 기회를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의 앞으로의 최종 꿈과 목표가 있다면요?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암투병 소방관분들에 대한 처우가 가장 앞에 있는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에 이제 방화복을 또 공급할 수 있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서 이제 같이 나아가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다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생명을 살린 옷으로 만든 제품이잖아요. 그게 진정한 명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당히 낡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살짝 빈티지하면서 백팩, 예쁘죠? 예, 파우치백도 예쁜데요. 상당히 예쁜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하나 구입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 사려고요. 앞서 보셨듯이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사면 판매 수익금의 50%가 그 공무상 상해로 소송 중인 소방관들에게 기부가 되고요. 또 이승우 대표는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하지 않기, 또 택배 소화전 안에 이렇게 더 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소화전 안에 두지 않기,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글귀를 본 것 같아요. 소방관은 저의 직업이 아닙니다. 저의 심장입니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러니까 불길에 뛰어들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고 있어서 뭔가 우리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승우 대표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또 소방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로 많은 일들 좀 해주시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응원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은 어떤 분들이 의견 주셨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문희상 의장 법안, 그 얘기가 아마 많이들 꽂히셨나 봐요. 9866님, 그중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문제나 결국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죄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급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2369님도 의견 보내주셨는데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를 양국 국민의 성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일본 정부가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포트에서 있었던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서 숨지게 한 부모 얘기가 있었는데, 2369님, 어린 자녀를 먹이지도 않고 놀고 먹고 한 자들이 어떻게 부모입니까?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말, 새해를 기다리면서 조금 들뜨는 때인데요. 반대로 또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홀리데이 블루?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네, 회식이나 송년회가 잦아지고요. 처리해야 될 업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해지고 우울한 감정이 드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때는 잠깐씩 산책을 하거나 또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시거나 하면서 자신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힘내시라고요. 제이레빗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서쪽 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Beautiful sunshine, 싱그러운 봄바람, 노래하는 저 새들도 fly high, everything's alright. 웬만하면 크게 웃고 다시 시작해봐.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쉬운 마음에 짜증나고 속상한 마음에 눈물이 나도 누구나